안녕하세요. 연블리의 비밀노트 토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미국 증시는 약간 숨고르기 속에서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한 것 같고 국내 증시는 다소 좀 고전한 걸로 보이는데 어떤 이슈가 있었고 흐름은 어땠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주 초반엔 좀 흔들렸는데 그리고 주후반 분위기는 좀 괜찮았던 것 같고요. 일단 이제 9월 달에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뭐 9월은 약세장이다. 뭐 그건 이러다 맞아요. 보니까 실제 데이터는 맞아요. 아, 네, 최근 5년 동안 S&P가 4% 빠졌어요. 9월에. 9월에.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틀린 얘기는 아닌데 뭐 그 계절성이라는 게 매년 맞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심리가 좀 위축된 건 맞지만 그래도 이번 주 후반 들어서는 증시 분위기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주 초반에 그 알리바바 쇼크가 좀 있었잖아요. 네네. 알리바바가 자체 칩했다. 엔비디아가 좀 빠졌지만 그 후로 그 우려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또 분석 나오고 있고 거기에 구글이 이제 크롬 매각 안 해도 된다. 이게 판결이 나오면서 구글 급등하면서 좀 분위기가 살아났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미국의 경제 지표 안 좋잖아요. 네. 고용 지표. 근데 그게 안 좋은 게 오히려 악재는 아니죠. 이제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해졌어요. 양면성이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지표는. 그래서 이제 그게 오히려 호재로 좀 바뀌어서 증시가 좀 후반부에 좀 괜찮았고 이제 국내적으로는 이제 그 최근에 그 마스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조선 기자재주가 네. 아주 좀 뜨겁게 뭐 이번 주에도 좋은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외에 금값이 신고가를 냈어요. 네. 예, 금이 여전히 강하고 다만 이제 유럽에 갑자기 국채 금리가 좀 급등하면서 금리가 좀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좀 유럽 쪽에서 약간 불안감으로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도 약간은 막혀 있지만 그렇다고 밑이 뭐 이렇게 뚫리거나 그런 장은 아니었고 뭐 한마디로 일주일 동안 증시는 정체된 가운데 그냥 종목 장세가 계속 펼쳐진 그런 한 주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에 딥시크에 이어서 이번엔 알리바바 쇼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반도체주들이 좀 흔들렸어요. 근데 이 알리바바 쇼크도 어느 정도 위력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를 했는데 엔비디아 칩을 대체하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이제 엔비디아 칩이 지금 미국에서 수출 허용을 내렸는데 막상 내리니까 또 중국 정부가 쓰지 말라고 해버리니까 알리바바는 이거 이용해서 클라우드 사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칩이 필요해요. 근데 아마 이제 이런 이제 규제 이슈가 계속 그 전부터 있다 보니까 자체 칩을 만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개발이 끝났다고 알려졌고 그 칩을 테스트하고 있다. 근데 그걸 만드는 회사는 그 대만의 TSMC는 못 만들어줍니다. 안 되니까 중국의 파운드리 SMIC라고 있거든요. 아마 거기가 7나노 공정으로 만들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중국 내에 반도체 만드는 기업들이 몇 개 있거든요. 뭐 캠브리콘 같은 기업들도 있고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정말 엄청나게 올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산 칩을 이제 대체한다. 근데 이거는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 불편하잖아요. 미국 시장이 아니,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좀 증시에 약간 이제 악재로 좀 작용을 했지만 다만 엔비디아 칩을 대체하기는 사실상 좀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칩 성능도 물론 좋지만 그 화웨이가 어센드란 칩을 이제 AI 칩을 만들었는데 성능은 당연히 처져요. 근데 이거를 그 엔비디아는 72개를 묶거든요, 한 번에. 근데 이제 화웨이 어센드는 384개를 묶어버린대요. 그러면 이게 역전한대요. 화웨이께 오히려. 물론 엄청난 전력 소모가 들겠죠. 그런 건 있는데 근데 이 칩을 알리바바는 쓸 수가 없어요. 왜요? 쿠다를 지원을 안 한대요. 그 엔비디아의 그 소프트웨어 있죠. AI 네네. 개발하려면 AI 때 쓰는 쿠다. 쿠다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호환이 안 돼요. 그래서 알리바바는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알리바바가 이번에 만든 칩은 호환이 가능한 칩으로 만들어 놨대요. 그래서 근데 성능은 그렇게 뭐 아주 뛰어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결국에 엔비디아를 완벽하게 대체하는 건 사실은 좀 쉽지 않고 또 한 가지 이유가 그 중국은 HBM3 공급이 안 되는 국가예요. 우리나라 수출을 못하게 돼 있어요. 금지시켰어요, 미국이. 그래서 CXMT가 지금 만들거든요. HBM2는 만들었어요. 3는 지금 만드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유, 이건 레벨이 달라요. 힘들어하는데. 이게 레벨이 달라서 그래서 이번에 캠브리콘이라는 회사가 주가가 엄청 올라갔는데 여기도 AI 가속기를 만들었는데 거기 들어가는 거는 HBM이 아니에요. LPDDR5라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성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HBM3를 못 넣으면 사실은 엔비디아랑 경쟁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중국이 뭔가 좀 이렇게 자꾸만 반도체 독립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불편하게 좀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하나의 빌미가 돼서 이게 좀 빠진 거지. 이제는 중국이 정말 기술력이 뛰어나서 뭐 미국 반도체 다 대체하고 HBM도 잘하고 그거는 거기까지 가기는 아직은 좀 먼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확대 해석하기는 하실 필요는 저는 없지 않나. 그리고 로이터에서도 이제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여전히 중국 회사들이 미국 그 엔비디아 칩을 원하고는 있대요. 여전히 필요하다. 근데 이제 중국이 막으니까 좀 되게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좀 소식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과 미국 간의 이 반도체 경쟁에서 수출이 앞으로 뚫릴 거다 이런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죠?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상 지금 H20도 허가 내줬거든요. 그거는 이제 어차피 중국에 네. 비슷한 성능의 제품이 나온 것 같고 맞아요. 뭐 그러니까 허가를 해준 것 같은데 근데 정작 중국 정부가 하지 말라고. 말고 엔비디아도 제작 안 하겠다고 네, 하고 맞아요. 있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게 만들어서 수출해도 거기서 안 받아주고. 근데 기업들은 다 원해요. 그렇죠. 엔비디아 써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중국 정부가 지금 결정권은 중국 정부한테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의 스탠스를 보면 독립이 맞겠죠? 반도체를 독립은 자체 맞는데 생산하는 방향으로. 여기 핵심은요, HBM이에요. HBM이 없으면 아무리 그러니까 화웨이 어센드도 괜찮은 칩이에요. AI 성능만 보면 HBM2랑 3 들어간 거는 엄청난 격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그 HBM 경쟁력이 워낙 뛰어난 게 이번에 더 부각됐던 게 결국 HBM 그 대용량의 메모리 반도체가 못 들어가면 AI 가속기가 그 데이터 처리를 빠르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HBM 직수출을 하지 않는 이상은 미국 아무리 중국이 뭐 따라잡는다고 해도 그 격차를 해소하는 건 사실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알리바바 말고 또 엔비디아를 긴장시키는 뉴스가 나온 게 구글이 GPU 대신 자기네가 만든 TPU를 네. 판매를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TPU는 뭐고 이게 엔비디아한테 위협이 되는 건가요? 그 GPU는 원래 게임용 그래픽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병렬 연산을 하다 보니까 AI에 쓰여가지고 이게 엔비디아 대박이 나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원래 이 GPU는 AI 목적은 사실 아니에요. 아니었죠. 게임용이에요, 사실은. 근데 TPU는 뭐냐면 구글이 AI만 하기 위해서 만든 칩이에요. 그냥 별도. 오직 AI 연산을 하기 위해서 만든 칩입니다. 너는 이것만 해라. AI 학습만 해. 그러니까 성능도 괜찮은 데다가 되게 빠르고요. 전력 소모가 좀 적은 편이에요. 그 맞춤형이죠, 구글에.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에 최적화돼 있어요. 근데 이제 구글이 이걸 만들었는데 이거를 외부에는 안 팔았거든요. 이제 자기네만 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TPU도 물론 이제 그 TSMC 같은 데가 만들어준 건데 이거를 이제 외부에 팔겠다는 겁니다. 갑자기 이제 외부에서 요청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메타, 뭐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서 좀 요청을 한 것 같다. 이 외신 보도가 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구글 입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좀 된 상황에서 외부에 판매하면 이걸로 돈 벌 기회가 좀 생기는 거잖아요. 아니 엔비디아 시총이 저렇게 올라갔는데 그렇죠. TPU 한번 경쟁해보자. 그리고 이 구글의 좀 장점 중에 하나가 AI 훈련용 소프트웨어인 패스웨이가 있어요. 자기네 소프트웨어가 네. 있죠. 그러니까 구글 안에서 AI 개발을 가능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엔비디아랑 비슷하죠. 쿠다랑. 쿠다와 네. 패스웨이 두 개. 그러니까 구글 거 써라. 이런 거 다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했고 그래서 미국의 투자은행 BOA에서도 2026년에 이제 외부 판매가 이제 되면서 TPU 칩이 급격히 성장할 것 같다. 이게 메타, 오픈 AI, 오라클 같은 기업들의 공급이 되면 엔비디아랑 아마 경쟁이 시작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DA 데이비슨의 애널리스트 분은 뭐라고 했냐면 이 분사를 할 가능성도 있대요. TPU 사업을 아예 따로 떼내는 거예요. 이것만 이제 할 수 있는 사업을 떼내면 이게 1200조 정도의 가치가 생길 것 같다. 엔비디아와 비슷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물론 이제 너무 낙관적이긴 하지만 근데 이런 걸 듣는 엔비디아는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지금. 그래서 요즘에 엔비디아 주가 별로 안 좋아요. 되게 지지부진하고 실적 발표하고 흘러내리는데 근데 구글은 신고가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올 게 오고는 있어요. 언젠간 엔비디아 경쟁사들이 나올 텐데 브로드컴 말고도 구글이란 이제 경쟁자가 생겼다는 게 좀 하나의 지금 미국 시장의 큰 변화고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행복합니다. HBM은 다 들어가 있다. 어차피 시장이 넓어지는 네, 거니까. 그냥 넣어야 돼요. 뭐 그게 엔비디아든 어디든 고객선 늘어나면 좋은 거죠. 기분이 그냥 좋네요. 그런 것 같아요. 엔비디아 주가를 보면
이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주목이 바뀌는 네. 그런 시기가 온다는 얘기 때문에도 주춤했는데 네, 맞습니다. 독점 체제가 깨질 수 있다라는 것도 또 근데 위기가 될 그 수 있는 것 독점이라는 같아요. 게 지금 바로 막 이게 지금 80% 점유율인데 갑자기 반토막 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진 근데 않죠. 천천히 당연히 이건 엔비디아 젠슨왕도 알아요. 떨어지겠지만 그 속도가 이제 이런 회사가 갑자기 출현하면 좀 빨라질 수 있다는 게 그게 조금 이제 우려가 되는 거죠. 주가 반응도 좀 빠를 수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그 삼성전자고 SK 하이닉스 또 TSMC 같은 기업들은 그 미국의 VEU라는 제도 검증된 최종 사용자 이런 맞습니다. 지위를 받아서 미국이 수출 통제하는 품목을 해외에 수출할 때 그냥 껌껌이 안 하고 일괄적으로 이제 네. 통제를 안 받고 수출을 했는데 이 지위를 트럼프 정부가 철회한다. 앞으로 그럼 수출이 좀 어렵거나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딱 이게 놓고 보면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TSMC랑 보면 거기 있는 공장들은 다 옛날 공장들이에요. 중국에 있는 네, 공장들이. 구형 공장. 그리고 그거를 바이든 때부터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게 바이든이 처음 시작한 게 이거예요. 하다가 근데 바이든이 이제 우리나라 정부 요청 받고 아 이거 일일이 허가 받으면 이거 중국 공장 우리 못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개별 허가 받지 말고 일단 허용해 주겠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중국이 자꾸만 하니까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히토리 수출도 막 규제하고 이러니까 좀 뭐 화가 나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아예 중국 차단시켜 버리자. 그래서 중국의 업그레이드를 아예 못하게 이번에 이제 결정을 한 것 같은데 내년부터 적용이 되고요. 올해 말까지는 그대로 허용이 되는데 근데 옛날에도 그 바이든 시절에도 이 중국 공장 같은 경우는 그 업그레이드를요 하는 그 비중을 제한시켜 놨어요. 바이든 때도. 그래서 10년 동안 그러니까 삼성, SK, TSMC 같이 미국에서 보조금 받는 회사들은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를 만들 때 첨단 반도체는 5% 이하로만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보다. 그러니까 생산량을 5% 이상 늘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범용 반도체는 10%. 요건데 이거 생산 용량을 거기까지만 확장해요. 그러면 이걸 이미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삼성 하이닉스는 준비를 한 거예요. 중국은 투자를 어쨌든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EUV라는 장비가 있죠. 요게 이제 가장 핵심 장비인데 첨단 반도체는 이 장비가 무조건 들어가는데 중국에는 이 장비 자체가 원래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도요. EUV 장비를 이용해서 저기 용인이나 여기서 만든 다음에 이 웨이퍼를 중국에 보내요. 이렇게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중국 공장은 어쨌든 이제 그 첨단 반도체를 이미 만들 수 없는 그 상황인데 아예 여기다 이제 종집을 찍어버린 거죠,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이게 이제 의미하는 건 뭐냐면 아 중국 공장은 점점 구형화될 수밖에 이제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해요. 장비가 없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 피해는 누가 보냐면 우리나라가 피해 보는 게 아니라 미국 반도체 회사가 피해를 봐요. 장비 회사가. 아, 수출을 장비가 못해요. 들어가지 못하니까. 중국 수출 비중이 꽤 돼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회사들도 그렇고 중국 비중이 꽤 되거든요. 이건 못 들어가죠 이제는. 그럼 미국 회사가 실제로 타격을 많이 받아요. 이 엄밀히 따지면. 왜냐면 우리는 이미 여기서 조금씩 빠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탈출을 좀 시작하고 이제 반도체 공장이 힘을 계속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장비 회사들은 이제 중국 시장을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포기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좀 오히려 미국이 피해를 보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렇게 구형 반도체를 거기서 많이 만든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구형 반도체 그러면 생산이 줄겠죠. 네. 그럼 삼성 하이닉스는 또 이게 나쁜 게 아닌 게 구형 반도체 값이 폭등해요. 공급이 주니까. 공급이 주니까. 실제 지금 오르고 있어요. DDR4가요 5를 이겨버렸어요 가격이. 이 말이 안 되는 내용인데 명확하죠. 공급이 안 돼요. 근데 공급 자체가. 이게 발전을 하면 DDR4를 쓰는 수요도 좀 줄어들지 않나요? 근데 DDR4도 성능이 엄청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5를 쓰겠죠 되도록이면. 근데 DDR4를 채택한 PC도 많아요. 굳이 나 고성능 필요 없다. 그렇긴 하죠. 그거 수요도 있는데 공급이 안 되면 가격은 당연히 급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규제는 공급을 더 줄여버리는 이 정책이잖아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값은 또 오를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봤을 때 규제가 좋은 건 아닌데 결국엔 이 이면을 또 따지고 보면 무조건 삼성 하이닉스의 이게 악재는 무조건 아니다. 그런 건 그래서 아닌 것 오히려 같아요. 주가는 그날은 좀 안 좋았는데 오히려 하이닉스도 올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가 잘 확인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만 보고 주식을 판단하면 그건 안 안 되겠네요. 됩니다. 자, 미국 금리 인하 확률이 최근에 93%까지 상승을 했는데
졸츠 그 구인 이직 보고서가 크게 둔화되면서 고용 불안 좀 심화되고 이번 7월 보고서의 의미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제가 방송하는 이 시간에는 97%까지 올랐더라고요. 금리 인하 확률이. 이게 계속 바뀌니까. 근데 어쨌든 90이나 93이나 97이나 그냥 100%예요, 사실은. 예측된 부분이긴 예, 했죠. 그래서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여기서 좀 의미가 있는 게 졸트는 구인 이직 보고서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수로 이제 보통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일자리 수가 718만 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예상이 738만 개였고 6월이 736만 개니까 생각보다 일자리 수가 지금 이제 없는 거죠. 네. 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리고 해고자 수가 181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원래 예상은 164만 명. 그러니까 기업들은 일자리 수를 예상보다 줄이고 있고 해고는 늘리고 있고 고용 시장이 뭔가 좀 약간 이제 꺾이고 있는 거죠. 그 파열 의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방 위험이 좀 커지는 것 같다. 이걸 좀 검증하고 있고 또 한 가지가 구인자 수랑 실업자 수를 나눈 비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인자 수는 기업들이 이제 사람들 채용하는 그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율이 높으면 고용이 좋다는 얘기죠. 구인자 수가 는다는 얘기니까. 근데 이게 그러니까 밑에 분모는 실업자 수입니다. 예. 이거 배율이 1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럼 실업자 수가 더 많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배율이 0.99배인데 2018년 2월 이후 처음이에요, 지금. 한 배 이하로 떨어진 거. 2018년 이후 2월 이후로. 그럼 이건 뭐냐면 고용 시장이 타이트했다가 이제는 기업들이 채용을 조금씩 줄이고 있고 실업자는 늘고 있고 고용이 진짜 이거 안 좋아지는 신호가 실제로 여기서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걸 딱 보는 순간 진짜 파열 의장 말이 맞았구나. 고용이 진짜 꺾이고 있구나. 그래서 이 졸트 나오고 나서 이 금리 인하 확률이 확 튀어버렸어요. 탁 튀었고 시장은 근데 오히려 환호했죠. 왜냐하면 금리 인하 이제 진짜 하는구나. 확실해지니까. 거의 확실해지는구나. 그리고 ADP에서 발표한 민간 고용 지표도 별로 안 좋았고 실제 지금 지표들이 안 좋고 이직률도 떨어져요. 이직률은 뭐냐면 이제 얼마나 사람들이 이직을 많이 하나. 이직률이 오르면요 고용 시장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좀 더 나은 직장으로 가는 거니까. 자신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직률이 준다는 건 나가봐야 일자리 갈 데 별로 없다. 차가운 시장이다. 그래서 이것만 우리가 종합해 보면 지금 미국 고용 시장은 확실히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게 좀 명백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금리 인하한다고 좀 살아날까요? 금리 인하한다고 살아난다 이거보다도 이게 몇 달 후에 반응이 되니까 다만 금리를 낮추면 결국 장기적으로는 경기는 회복되고 근데 아시겠지만 금리가 떨어지면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그러니까요. 자산 시장이 반대로 버블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그걸 눈치챈 거죠. 그러니까 파월이 걱정하는 것도 그런 그죠. 부분이잖아요. 그럼 물가는 오를 텐데 네. 시장은 그거보다는 물가야 뭐 트럼프가 알아서 잡아주겠지. 유가 급락시키든 어쨌든 근데 이걸 생각하는 거고. 근데 어쨌든 이거 자산시장 오르는 거 아닌가? 이번에 한 번만 할 게 아니거든요. 시장은 지금 올해 연말까지 3번 예상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올 초에는 한 2번 정도 예상했었잖아요. 예, 그러다 그게 한 번도 안 할 거라고 생각했다가 갑자기 다시 2번, 심지어는 3번. 이러니까 이제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는데 이건 좋은 건 사실 아니죠. 경기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되면 파월은 나중에 또 평가를 좋지 못하게 받겠네요. 예, 그러니까 좀 빠르게 좀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구글하고 애플 주가가 모처럼 급등을 했는데 구글은 그 반독점 판결에서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판결 내용하고 의미를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요새 구글에 되게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는 그러게요. 것 앞에도 같아요. 있었고. 예, 근데 이제 연방법원이 구글이 반독점이라고 판결 내렸어요. 그래서 너 독점 개혁하지 마 이렇게 한 건 맞는데 그거는 뭐 우리가 다 예상했던 건데 예상을 뒤집어 엎은 게 저도 크롬 쓰거든요. 대부분 크롬 브라우저 많이 쓰죠. 인터넷. 그거 매각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판사가 판결을 내렸죠. 매각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OS도 매각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거는 완전히 불확실성이 다 제거돼 버린 거죠. 법원이 그냥 합법적으로 판단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9%나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해버렸고 그리고 이제 이 판사 얘기는 뭐냐면 구글의 시장 지배력이 불법 행위에 충분히 기인하지 않는다. 그래서 굳이 매각까지는 할 필요 없다. 독점은 맞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진 않았다. 그러니까 매각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줬고 또 애플도 왜 올랐냐면은 구글로부터 1년에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한 수십조를 받아요. 애플이? 마케팅비로. 그 구글 검색을 최우선으로 띄워주는 조건으로. 봤는데 이것도 아니다라는 그때 얘기가 나와가지고 한번 이제 구글도 주가 흔들리고 그러면 이러면 이제
구글 검색을 이제 최우선의 이제 디폴트 값으로 설정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판사가 이것도 해도 된다. 돈 줘라 해라. 그러니까 애플은 돈 받고 구글도 좋죠. 그럼 해도 예, 되니까. iOS에 계속 이게 검색으로 잡히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서로 또 윈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이번 사건은 구글의 불확실성 끝내는 사건이다. 이제는 펀더멘털에만 집중하면 되고 여전히 주가 매력적이다. 이런 이제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구글과 애플 서로한테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경쟁사인데 윈윈이네요. 윈윈이죠. 네. 한쪽은 돈 받아줬고 한쪽은 계속 애플이 세계 어쨌든 1등이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걸 쓸 수 있고. 최근에 그 중국 증시가 가파르게 상승을 했는데 이번 주 후반에 좀 흔들렸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또 관심 갖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때가 기회다, 좀 저점에서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인가 싶은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중국 증시는 좀 기회 같아요. 오히려 좀 최근에 많이 오른 건 맞기 때문에 근데 정부가 눌러버리더라고요. 정부가 누르는 것 같아요. 너무 이번에 단계 오른. 낮아지는 예. 거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중국 정부가 이거는 물론 공식 언급한 건 아닌데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어요. 상해 지수가 최근에 급등했잖아요. 네. 좀 위험하다. 너무 오르니까 갑자기. 그래서 공매도 규제를 완화하겠다. 공매도 하란 얘기죠. 좀 적극적으로. 결국 누르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왜냐면은 중국이 한번 옛날에 그 증시 버블 때문에 놀란 적이 있어요. 그때 휴유증이 엄청났거든요. 2015년도에 그때 정말 중국 증시 뜨거웠습니다. 그때는 해외 주식하면요 미국 주식 할 때가 아니었어요. 대부분 다 중국 주식만 할 때였어요. 그럴 때도 있었군요. 10년 전에 진짜 그랬습니다. 그때는 미국 주식 하는 분은 거의 없었어요. 사실상 거의 중국 증시, 미국.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시에 왜 그렇게 뜨거웠냐면 엄청 버블이었어요. 주가가 정말 뜨겁게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10년 전에. 근데 그때 버블 터지고 나서 그때 막 빚내서 막 중국 사람들이 중국 증시 투자하고 이게 버블 터지니까 소비가 이제 망가져 버린 거예요. 경기에도 안 좋게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같은 현상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중국 정부의 입장은 또 비슷해요. 부동산 부양은 안 되기 때문에 증시 부양해서 기업들도 좋게 만들고 소비 부양하자. 자산시장 올려서. 근데 이거를 완만하게 장기 투자 유도해서 갖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막 급등해서 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구조적으로 상승시켜서 마치 그 S&P 500이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것처럼 그걸 원하는데 이게 중국도 굉장히 그 투자분들이 굉장히 이게 있어요. 심리 자체가 빨리 좀 수익 내고 싶은 그 욕구가 좀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요 개인 투자자 신규 개설 건수가 8월 달에만 166% 급증을 해버렸고 증시 거래 대금이요 이게 4,340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얼마죠? 한 600조 되나요? 하루 거래 대금. 우리나라가 하루 거래 하루에 대금이요? 많이 나오면 50조 나오거든요. 600조죠, 600조. 근데 이게 역대 두 번째 거래 대금 형성됐고 신용 거래는 2015년을 넘어버렸대요. 그럼 위기 그러니까 이게 신호가 나오는 거네요. 이거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대로 가면 이러다 또 버블 터지면 안 되니까 천천히 끌고 가자. 그래서 일부러 좀 이거를 누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증시가 이게 위험한 건 뭐냐면요. 중국 경제가 망가지고 아니면은 갑자기 중국이 금리 인상해가지고 긴축하고 이러면 사실 그건 진짜 위험해요. 근데 지금 중국은 금리 인상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긴축도 아니고 구조적으로 이거 끌고 가고 싶어요. 근데 오래 가려면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중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 본토 투자하신 분들이 되게 불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날 사서 그날 매도가 안 돼요. 규정상. 단타를 못 합니다. 다음 날 팔아야 돼요. 그게 좀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유도하는 거죠.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건데 어쨌든 이 이유 때문에 빠진 거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악재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단기적인 이슈니까. 그래서 오히려 중국 증시에 들어갈 수 있는 저는 또 기회가 생긴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비율은 어때요? 중국 증시가 막 올라가는데 내수에서 막 올리는 건지 아니면 외국 자본, 뭐 한국이나 다른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비율이? 중국 본토는 외국인 이게 들어가는 게 우리는 100%잖아요. 네. 규정에 의해서 100%는 다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우회해서, 본토 자금들이에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대부분은 홍콩 아시죠? 네. 금값도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뭐 다 오른다는 소식만 있는 것 같은데 네. 보통 금하면 달러가 불안할 때 또는 지정학적인 위기가 생겼을 때 탁 오르는 게 금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하고 향후 중장기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 금값 상승은 일단 구조적인 요인과 단기 요인이 겹쳐 있는 게 구조적 요인은 중앙은행들이 계속 금 사잖아요. 이번에 그 중국 정승절에 참석한 그 국가들 있죠. 네. 거기 다 미국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달러보다는 금으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옛날에 동결시켜 버렸잖아요, 달러를.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금 사기 시작했는데
그 국가들의 달러 수요, 그러니까 금 수요가 되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그 수요 자체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값 상승을 이게 꾸준히 이제 뒷받침을 해주고 있고 거기다가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게 트럼프도 그렇고 지금 푸틴, 시진핑 보면 스트롱맨들의 시대예요. 강한 사람들. 옛날 우리 그냥 자유무역 가던 시대가 아닙니다. 네. 이때는 언제 어디서 위기가 터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금에 대한 또 그런 수요가 금 좀 사놓자 일부. 왜냐하면 어디서 또 뭐가 터지면 금은 올라갈 거 아니냐. 이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탈세계화의 특징이죠. 이게 또 금을 하나 이끄는 거고 거기다 단기적으로는 9월에 금리 인하할 것 같다. 왜냐하면 금리가 내려가면 금값이 원래 보통 오르거든요. 그렇죠. 예, 대체적 달러 대체적이기 때문에 이게 있고 그다음 요즘에 유럽이 갑자기 그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네. 유럽 재정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돈 저렇게 많이 쓰면 어떡하냐? 우리가 보통 신용이 떨어지면 금리 오르잖아요. 오르죠. 그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좀 겹치다 보니까 금만한 자산 없다. 그래서 또 이게 단기 요인과 중장기 요인이 이제 결합됐는데 근데 단기 요인은 어쨌든 만약에 혹시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이건 이제 이벤트가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때는 또 금이 좀 빠질 수는 있거든요. 오히려 재료 노출로.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탈세계화, 그 다음에 미국을 좀 싫어하는 국가 중앙은행에서의 지속적인 금 매입 이게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이걸 보면 중장기적으로 금값은 꾸준히 우상할 가능성은 우리가 염두는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폐 가치 하락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금리 인하하면 또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꼭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화폐 가치를 방어하는 수단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금도 되게 좋은 자산이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냐 금이냐 이 차이는 있는데 비트코인은 아직도 인정 안 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저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금을 선택하는 거고 대부분 또 20, 30대 분들은 이제 비트코인 선호하는 건데 각자의 성향인데 저는 그게 뭐가 됐던 간에 화폐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걸로 바꾸는 건 저는 그건 충분히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금과 같은 이제 레벨에 가는 걸 보면 네. 너무 신기한 게 세상에 없던 게 맞아요. 세상에서 가장 네. 중요한 것과 동일한 가치가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외국인 기관 개인들 매수 종목하고 상승한 업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주식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관들이 이번 주에 많이 담은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들이 이번 주에 많이 산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 상승한 10개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승한 업종 가운데 좋은 흐름이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주목하는 분야는 뭔가요? 일단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커져서 그런지 바이오 쪽이 좀 괜찮았는데 근데 이제 9월 17일까지 이벤트가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좀 강했던 업종 중에서는 그 면역 항암제, 요게 이제 항암제 만드는 기업들이죠. 이쪽 섹터 괜찮아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의료 AI 쪽이 좀 강하더라고요. 이제 AI의 한 형태죠. 근데 네. 여기도 헬스케어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기업들도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아이폰 17 공개는 되는데 물론 이번에 폴더블 폰이 나오진 않아요. 내년인데 그래도 폴더블 폰 얘기가 이제 계속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죠. 아이폰이 드디어 내년에 내놓으니까 그래서 폴더블 폰 관련주들도 이번 주에 좀 좋았는데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면역 항암제, 의료 AI, 폴더블 폰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이사님이 선정하신 금주의 보고서는 어떤 주제인가요? 자, 메리츠증권의 이제 문경원 연구원님이 원전 보고서인데 뭐 원전도 정말 많은 보고서들이 나왔지만 뭐 하나 소개해드리면 제목이 파도가 휩쓸고 난 자리엔 무엇이 남았나. 그러니까 정말 아주 엄청난 파도가 있긴 그렇죠. 있었죠. 이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은 진짜 혼란스럽죠. 이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 그랬는데 보지도 못한 계약서보다는 산업의 판을 보자. 이게 제목인데 정답인 것 같아요. 뭐 합작해서 만드니 뭐니 몰라요. 지금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 계약서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산업판을 보자는 거죠. 이게 어떻게 좀 돌아가는 건지. 결론은 뭐냐면 원전을 좋게 보자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흔들릴 필요는 없다. 그래서 불확실한 걸 요만큼 가지고 전체로 보면 안 된다. 그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은 명백한 팩트는 그거예요. 원전을 확대해요. 지금 급격하게. 거기 파트너로 한국을 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한 또 지금 사실이거든요. 그걸 본다면 뭐 어떤 식으로든 한수원이 미국에 진출하지 않겠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좀 시간은 걸려도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올 거래요.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기다려보자. 정부랑 또 별개로 민간에서는 이번에 MOU들을 많이 맺었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 기업들과 여러 지금 그 뭐 SMR 사업에 대한 그런 이제 체결도 뭐 있었고, 한수원이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함께 센트러스란 기업과 이렇게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 미국 우라늄 농축 시설 공동 투자 이것도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이제 한미 원전 협정이 개정될지 모르지만 그런 게 조금이라도 개정된다면 미국과의 어떤 이제 파트너십을 통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올 수 있고, 또 한 가지 이벤트가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이 10월 말에 열리는데 거기서 이제 어차피 한미 정상회담 또 할 거거든요. 하면 또 원전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어요. 이제 조선 얘기를 많이 했지만 원전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도 긍정적이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그런 불안정한 뭐 계약이 어쩌니 이거를 우리가 진짜 명백히 몰라요, 사실은. 예. 근데 거기에 이게 빠지면 사실 원전 투자 못 하는 거니까 큰 판을 보면 미국이 원하는 건 명백한데 우리는 정말 기자재나 시공을 잘하잖아요. 빨리 만들어주고 납기일 좋고 단가도 싸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한번 원전을 바라보자. 그래서 이 25년 중에 이 미국 시장이 이제 벌써 지금 시작이 된 그런 업체들,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이 한국전력 한전기술 같은 팀 코리아도 길게 봤을 때는 결국 미국에 간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이쪽에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관련된 핵심 회사들을 이런 변동성이 나올 때 오히려 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하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냐 안 맞냐를 떠나서 여러분들도 원전을 올해 개인 투자분들이 제일 많이 관심 갖는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거든요. 개인 투자분들이. 그런 이제 원전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문경원 연구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신다면 너무 막 일희일비할 저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궁금한 거는 미국 공화당이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이 원전에 대한 인식이 뭐 예전에 우리나라처럼 탈원전이라든지 인식이 많이 갈등을 하는 이견이 있는 건 아닌가요? 아니, 미국은 민주당도 친원전이에요. 원전은 이견이 없어요. 이견이 없어요. 바이든 때도 원전을 계속 적극적으로 했었고, 근데 트럼프가 더 지금 적극적인 건 맞아요. 트럼프는 지금 이게 자존심이 지금 허락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원전을 밀려요, 지금 중국과 러시아에. 밀리는 걸 좀 알고 있고, 그리고 원전 산업은 이게 아무래도 이게 시공하고 이러는데 엄청난 이 기자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용 창출호가 좀 큰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기왕이면 좀 큰 사이즈를 원해요. 뭘 하더라도 이게 한번 짓는데 10년 걸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또 굉장한 고용 창출, 부가가치 창출이 있으니까 한마디로 미국에 뭐 이게 공장이 됐건 뭐 발전소가 됐건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원전은 사이즈 자체가 크니까 그 효과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좀 트럼프가 민주당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좀 더 적극적이지 않냐. 그러니까 적극적인 강도의 차이지 두 당의 기본적인 원리는 친원전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연불리의 비밀노트 토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가 모바일 기기의 두뇌 AP에다가 엑시노트를 탑재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거 제조하고 있는 삼성 파운드리한테는 긍정적인 뉴스겠네요. 네, 이번에 최상위 이제 모델에도 여기 이제 엑시노스 2600, 그러니까 S26 모델에 넣겠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지금 도전일 수도 있어요. 삼성 파운드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이걸 한다는 건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